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혜선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5이 된 혜선의 손은 찬물에 닿아 더욱 거칠어 보였죠. 남편은 회사에, 큰딸은 직장에, 작은 딸은 대학에 간 오후 시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또 그 꿈을 꿨네. 혜선은 중얼거리며 물기를 닦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꿈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딘가 멀리서 꼭 찾아줘야 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혜선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려 뛰어다니지만 늘 잡을 수 없는 그림자만 쫓게 됩니다. 1987년 6월 10일. 그날 이후로 아버지 정태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혜선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날 아침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드나들며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주화 시위가 거세던 때라 혼란스러웠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혜선은 거실 구석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맨 위쪽에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 말이에요. 이제 그만 잊어야지. 혜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딸들 앞에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혜선 자신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박철민은 오늘도 고생했어라며 혜선의 어깨를 토닥였고 큰딸 지민이는 엄마, 오늘 직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작은 딸 지영이는 엄마 내일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혜선은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혜선은 결국 장롱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7년 만에 아버지의 흔적과 마주하는 순간이니까요. 상자를 열자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마지막에 찢어진 종이 한 조각이 나왔어요. 반쪽만 남은 쪽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쪽지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반쪽만 남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혜선은 그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혜선은 다시 그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가 쪽지를 찾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 깬 혜선은 베개에 젖은 눈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며칠이 지났지만 혜선은 그 찢어진 쪽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문득 그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어요. 무슨 뜻일까 하고 계속 궁금해했죠. 엄마, 요즘 왜 그래? 멍하니 있는 일이 많네.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혜선은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은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남편 철민이 동묘 벼룩시장에 가서 오래된 책이나 좀 구경해 볼까라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뭘 또 그런 걸 사러 가냐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이끌렸어요. 좋아요. 같이 가죠. 동묘 벼룩시장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그릇, 낡은 책, 헌 옷가지들이 좌판마다 늘어져 있었어요.
철민은 한 모퉁이에서 옛날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고 혜선은 혼자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파는 잡동사니 더미에서 혜선의 시선이 멈췄어요. 낡은 편지 봉투들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보였거든요. 그 종이에 찢어진 모양이 집에 있는 쪽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설마, 혜선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집에 있던 쪽지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두 조각을 맞추면 완전한 하나의 쪽지가 될 것 같았죠. 할머니, 이 종이 얼마예요? 아, 그거 1,000원이면 돼.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혜선은 1,000원을 내고 그 종이를 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십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그것도 37년이 지난 후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방문을 잠그고 두 쪽지를 맞춰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었죠. 인천항 삼부두 17번 창고 1987년 6월 10일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라. 혜선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바로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인천항이라니. 왜 아버지가 인천항에 관련된 쪽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거야. 혜선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7년 동안 답답했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알고 싶지 않은 무서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때 지영이가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혜선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헛된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혜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주소를 생각했어요. 인천항 삼부두 17번 창고. 거기에 정말 아버지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혜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가야 한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지민아, 오늘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어디 가시는데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하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혜선은 지갑에 쪽지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행 전철을 타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흔적이 정말 남아있을까요? 전철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혜선은 3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혜선은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삼부두 17번 창고. 항구 특유의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주변엔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다란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17번 창고가 어디에 있을까? 혜선은 항구 직원에게 물어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아저씨가 저기 끝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걸어가면서 혜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17번 창고는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붉은 녹이 쓴 철문과 깨진 창문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었죠. 누가 여기 살고 있나? 혜선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봤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은 냄새가 났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먼지들이 춤추고 있었죠. 창고 안을 둘러보니 누군가 살고 있던 흔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고 담요 몇 장과 빈 깡통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혜선이 조심스럽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작은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 나타났죠. 마치 작은 방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작은 방에서 혜선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낡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거든요. 야윈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혜선이 기억하는 그 눈빛과 똑같았어요. 아, 아버지? 혜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남자는 혜선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혜선을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선이냐? 목소리도 많이 달라졌지만 분명히 아버지 정태수였습니다. 37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혜선이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몸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혜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혜선아, 많이 컸구나.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네.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운 기색도 역력했어요. 마치 혜선이 이곳을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말이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37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원망과 그리움,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평생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정태수는 혜선의 말을 듣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기침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쥐었죠. 혜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혜선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궁금증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아버지. 혜선은 황급히 정태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가빠 보였어요. 37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다시 혜선 앞에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혜선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정태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은 너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도대체 37년 동안 무슨 일을 겪으며 살아온 걸까요? 아버지, 깨어나세요. 이제 시작인데 물어볼 게 너무 많다고요. 다음 챕터를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이름이에요. 며칠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7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 정태수를 바라보며 혜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원망,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깨어나면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다음 날 아침 혜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태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선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디서 지내셨던 거예요? 그 창고에서 혼자 살고 계셨나요? 아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아파서. 정태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정태수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야, 괜찮나? 어제 갑자기 안 들어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혜선은 그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분인가 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수의 딸 혜선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딸, 태수에게 딸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지? 혜선은 쪽지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렇구나. 결국 때가 온 거로군. 내 이름은 김영수야. 태수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지. 어떤 인연이신가요?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사이야. 그때 같은 조직에 있었거든. 혜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을요? 태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 자금 조달이나 은신처 제공 같은 일들을 했지. 김영수의 말에 혜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왜 사라지신 거예요? 김영수는 정태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6월 10일에 큰일이 벌어졌어. 우리 조직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태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야. 경찰이 조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는데 태수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거지.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어. 혜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거였나요? 그럼 아버지는 영웅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택을 한 거지. 가족을 지킬 것인가, 동료들을 지킬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야. 그때 정태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웅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냥 도망간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혜선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도 지키고 동료들도 지켰을 거야. 나는 둘 다 지키지 못했어.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혜선은 당시 상황을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 옛날 일을 왜 파헤치려고 해? 다 지난 일인데. 과거는 묻고 살아야지. 괜히 건드렸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심지어 김영수마저도 너무 깊이 파지 말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 같았어요. 혜선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둘러싼 진실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분명 더 복잡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혜선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37년간의 공백을 메우려 했어요. 하지만 정태수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는지. 혜선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너는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면 돼. 정태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혜선은 답답했어요. 37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여전히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혜선이 병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혜선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혜선 맞니? 혜선도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윤상호.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혜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윤상호는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던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좋아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던 학생이었죠. 상호야, 어떻게 여기를? 내가 지금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 우연히 이 병원에 올 일이 있었는데 정태수 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윤상호는 정태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정태수 씨. 정태수도 윤상호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가워하기보다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선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윤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선은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병원 복도에서 윤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선아, 너 아버지 일로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겠어. 무슨 뜻이야? 정태수 씨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어. 당시 일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 혜선은 당황했습니다. 윤상호의 말투가 친구가 아니라 무언가를 경고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잖아.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혜선아,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당시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영웅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희생양이 됐지. 윤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태수 씨도 그중 하나야. 그가 계속 숨어 살았던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일을 공개하면 좋을 게 없다는 거야. 너 아버지도, 너희 가족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말이야. 혜선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윤상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경고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는 거야?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시대가 그랬던 거지. 모든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어. 윤상호는 혜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선아, 아버지를 찾았으니 이제 됐잖아. 조용히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혜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다고 했는데 윤상호는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진실이 무엇일까요?
나, 나는 그냥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너 아버지도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했던 거 아닐까? 그날 밤 혜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아버지에게 숨겨진 다른 면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혜선은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한 혜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상은 비어 있었고 정태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새벽에 퇴원하신다고 하시더니 연락처도 안 남기시고 가셨어요. 혜선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7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또다시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혜선의 코앞에서 말이죠. 아버지, 왜 또 도망가는 거예요? 혜선은 아버지가 사라진 병실에서 멘붕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간호사들에게 물어봐도 새벽 5시쯤 조용히 나가셨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혜선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인천 창고로 가봤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또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병실로 돌아온 혜선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7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며칠 만에 다시 이별해야 하다니. 이런 가혹한 운명이 있을까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혜선이 침대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침대 밑으로 밀려 들어간 것 같은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혜선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아 빠진 공책 한 권이었어요.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죠. 공책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7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1987년 6월 11일. 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정민이는 죽었다. 혜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던 누군가였죠. 정민이는 22이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후배였는데 그날 밤 나를 대신해서 총에 맞았다. 경찰들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정민이가 형님은 가족이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 말에 따라 도망쳤다. 혜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김영수 할아버지도 윤상호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1987년 6월 15일. 정민이의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 정민이 어머니가 오열하시는 모습을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었다. 혜선은 공책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니.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1988년 1월 3일. 혜선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나마 축하해주고 싶지만 내가 나타나면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정민이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1995년 5월 20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간 아내에게 미안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혜선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37년 동안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민이라는 젊은 후배의 죽음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거죠. 2010년 4월 25일, 혜선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란 딸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혜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을 알고 있었다니. 그날 혼수 상태에서 아버지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어요. 2024년 10월 15일. 김영수가 많이 아프다. 나도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죽기 전에 혜선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정민이 어머니께는 아들을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혜선이가 나를 찾아왔다. 37년 만에 만난 딸은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비겁한 아버지였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살아남은 죄인일 뿐이다. 정민이가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혜선이는 그런 아버지를 알아서는 안 된다. 혜선은 공책을 덮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버지를 숨긴 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아버지를 37년 동안 숨겨온 거였어요. 아버지. 정민이 형은 분명 아버지가 살아남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희생한 거잖아요. 혜선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지를 말이에요. 아버지의 노트를 읽은 후 혜선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이라는 젊은 후배의 희생, 그리고 3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아버지의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묻혀서는 안 돼. 정민이도 아버지도 모두 기억되어야 해. 혜선은 지역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사를 전공한 기자 한준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40대 중반의 한준호는 오랫동안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트만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어려워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당시를 함께 겪은 분이죠. 혜선과 한준호는 김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영수도 정태수의 노트를 보고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군. 정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태수를 형님처럼 따랐지. 김영수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밤 경찰의 급습을 받은 은신처에서 정민이가 정태수를 대신해 총에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정민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형님은 가족이 있으니까 꼭 살아나세요. 대신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촬영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조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조직의 간부였던 이철수는 사실 정태수가 우리를 배신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정태수의 가족을 위협했어요. 딸과 아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거죠. 그래서 정태수가 조직의 정보를 넘겨주려 했어요. 혜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려고 동료들을 배신하려 했다고요? 하지만 정민이가 그걸 막았어요.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나선 거죠. 정태수 형님을 살리고 동시에 조직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철수의 증언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태수는 영웅도 배신자도 아닌 그저 가족과 동료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평범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태수는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윤상호가 다시 혜선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혜선아, 정말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할 거야? 당연하지. 아버지와 정민이 형의 진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아버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아직 찾지 못했잖아. 윤상호의 말에 혜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위험이 될까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는 37년 동안 숨어 사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영웅, 정민이였어요. 정태수의 이야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희생한 정민이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영일이 다가오자 혜선은 떨렸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볼까요? 어디선가 살아계시기는 할까요? 방영 당일 저녁 혜선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도 할아버지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라고 했죠. 방송이 끝난 후 혜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혜선아, 나다. 아버지 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혜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병원 근처 공원에 있다. 방송 잘 봤어. 고마워. 혜선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정태수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방송을 보며 많이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선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태수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혜선아, 이제야 딸이 날 구해줬구나. 다큐멘터리 방영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선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태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혜선은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지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손녀들을 보면 항상 얼굴이 환해졌어요. 3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죠. 지영이와 그림을 그렸지. 봐라,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정태수가 내민 스케치북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들이었어요. 혜선, 철민, 지민이, 지영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젊은 모습의 정민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민이 삼촌도 그리셨네요. 지영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이도 가족이니까.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지. 혜선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민이의 죽음을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선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가족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활동이었어요.
작은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비슷한 상처를 가진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실종되셨어요. 30년이 넘도록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한 중년 여성이 혜선에게 말했습니다. 혜선은 그분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7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혜선은 자신만 그런 아픔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혜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요양원에 모였습니다. 정태수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날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어요? 혜선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정태수는 손녀들이 멀리서 꽃을 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어. 그게 내 꿈이었거든. 평범하게요? 그래. 정치며 사회 문제며 그런 복잡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거 말이야. 정태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누군가는 대신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어. 내가 그 역할을 맡은 거지. 후회하지 않아. 혜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없는 평범함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정태수는 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범한 가족이 됐네. 저녁 무렵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태수가 혜선을 불렀어요. 혜선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지켜주신 거예요. 37년 동안 혼자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전해야지. 혜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가족 모두가 함께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정민이라는 젊은 청년의 희생과 37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 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혜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까요? 아버지처럼 상처받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혜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꼭 찾아줘야 한다고 속삭이는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긴 여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지금부터 말이죠.